물론 이런 거 하나 있어요. 무몰딩을 하는데 큰 돈 안 들이고 무몰딩이 가능하던데? 라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무몰딩이나 마이너스 몰딩을 하려면 전용 부자재들이 들어가요. 뭐 이렇게 PVC 소재로 돼 있는 도배와 일체화를 한다거나 혹은 마감재를 거기다 끼울 수 있다거나 페인트와 일체화될 수 있는 그런 PVC 자재들 혹은 알루미늄 자재들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흔히 수성 실리콘이나 어떤 이런 걸로 그냥 마무리하게 되면 막 공사가 끝나고 났을 때는 잘 됐어요. 근데 거주하시다가 실내의 수분들이 변화가 되면 코킹을 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서리 부분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제 무몰딩 같은 경우에 벽에서 이렇게 워싱처럼 치거나 뭐 이러는 조명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조명이 그렇게 비춰지면 정말 이제 굴곡이 다 보이고 깨지고 흉물스럽기 때문에 무몰딩은 확실히 돈을 들이고 하셔야지 돼요. 심미적인 아름다움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이게 유행처럼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무몰딩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 무몰딩 있는데 들어가 보신 적 기억이 있으세요? 들어가 보시면 확실히 넓어 보여요. 단순히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방문을 하나 탁 열어놨어요. 거실에서 안방문을 봤는데 4면으로 틀이 있는 방문이 있고 3면으로만 틀이 있는 방문이 있어요. 대부분 3면으로 틀이 있는 방문은 마감재가 거실부터 안방까지 쫙 연장돼서 밀고 들어가거든요. 상상을 해보시면. 근데 사방 틀로 돼 있는 건 부딪히죠, 마감재가. 그래서 거기가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스트레이트한 그 감이 없는 거죠. 근데 무몰딩이 그런 느낌을 줘요. 벽에 걸리적거림이 하나도 없이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천정을 봐도 그냥 다 열려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도 몰딩돼 있는 모델하우스와 무몰딩돼 있는 모델하우스는 그냥 최적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건 사실이에요. 유지하기가 어려울 뿐이에요. 원래 이 몰딩이라는 것 자체는 용어 그대로 뭔가를 커버하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 콘크리트 문화에서는 몰딩 없이 건축물이 마감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이 틈이 없잖아요. 틈이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 콘크리트는 다 메꿔져 있어야지. 그래서 이 건식 공법의 드라이얼 공법, 뭐 목상을 걸고 실내 인테리어 하듯이 목재를 걸고 석고보드를 치고 도배를 하고 뭐 이랬을 때 벽체와 천정이 만나는 곳에 레벨에 따라서 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재의 어떤 그 흉측함을 막기 위한 커버로서 몰딩을 사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수분들이나 마감자분들이 정밀하게 거기다 힘을 써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3mm, 5mm를 막기 위해서. 이런 큰 마감재 하나를 탁 붙이는 것보다 그 막 굴곡진 곳을 정밀하게 뭔가 시공을 했을 때 시공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큰 거는 막고 수려한 몰딩으로 거기를 커버하는 개념으로 시공 비용도 아낄 겸 또 미려 있는 그런 어떤 형상을 줄 겸 한 게 목적이고, 실제 몰딩이 많이 사용되어 있는 북미의 사례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벽면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각형 액자처럼 몰딩이 쳐져 있는 중세 시대의 그런 건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웨인스코팅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빈 몰딩이 돼 있어요. 모양 때문에 해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상가에서 혹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몰딩 빈 액자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상부, 하부 이렇게 나눠서 막 2개, 3개 뭐 이렇게. 근데 그게 그 전에는 기능 때문에 그걸 했어요. 목재로 집을 지었고 너무 추운 거예요, 겨울에. 너무 춥다 보니까 단열재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목재를 다 뜯고 집어넣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요만큼 사각 틀만 따서 단열재를 많이 집어넣고, 사각 틀을 넣으면 이렇게 꼬맨 자국처럼 땜빵이 생기잖아. 그걸 액자로 이렇게 몰딩을 군데군데 뜯어가지고 단열재를 넣고 군데군데 사각 액자를 씌워서 단열을 처리한 게 그게 이제 웨인스코팅인데, 디자인적으로 유행한 게 이제 웨인스코팅이 돼서 이제 실제 그렇게 나간 거고, 몰딩이라는 건 결론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틈새나 흉측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쓴 게 이제 몰딩인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나라 건축 구조가 페인트 공정이 벽지보다 3, 4배 혹은 아주 기본적으로 5배 이상은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제가 현장에서 실행을 했을 때도 그렇고요. 페인트 결과물이 좋으려면 비싼 페인트라서 페인트 결과물이 좋은 게 아니라 벽체의 평활도는 어떤지, 그리고 페인트를 칠하고 났었을 때 건조가 됐었을 때 벽체가 균열은 일어나지 않는지. 왜냐면 페인트가 가장 잘 먹는 부분이 석고보드 윗면에 페인트 칠을 했을 때 가장 잘 먹는데, 석고보드의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900mm 한 1800mm 정도.
현장에서는 36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36 사이즈를 투플라이를 쳐서 거기다 뭐 퍼티를 매기고 붙인 다음에 샌딩을 하고 또 깨지지 않게 어떤 보양 테이프라던가 메쉬 처리를 하고 다시 퍼티를 매기고 샌딩을 하고 이 과정을 최소 3번 정도를 하고 그리고 페인트를 뿌리던 바르던 해야 페인트도 유려하게 나오고 시간이 흘렀을 때 900에 1800mm라고 하는 석고 보드의 이 부위가 깨지거나 갈라지거나 하지 않고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페인트의 작업은 페인트라서가 아니라 페인트의 작업 비용의 상승은 페인트가 수려하게 보이고 흉측해지지 않을 밑작업에 있는 거예요. 페인트를 1000만 원 작업이면 800~900만 원은 밑작업에 들어가는 거지 페인트 작업이 1000만 원은 아니에요. 페인트 작업은 정말 2번 뿌리나 3번 뿌리나 비용 차이가 크게 안 나요. 밑작업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건축 일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피니쉬의 작업이 아니고요. 이 피니싱을 하기 위한 이전의 빌드업 작업이 얼만큼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이 성과물이 훨씬 더 이렇게 오랫동안 그 원상으로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비용이지 비용은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 네, 결론은 그렇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